현재 위키백과에서 홍무제를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홍무제 잘 아시죠? 자, 명태조라고 합니다. 1328년에서 10월 21일 태어나고 1398년 6월 24일에 죽은 인물이라고 소개합니다. 자, 묘로도 잘 알려진 홍무제 주원장이다. 자, 여기에 홍무제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연호입니다. 그리고 주원장은 이제 이름이 되겠는데, 한문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붉은 두건을 쓴 우두머리다. 이 뜻이 바로 이제 주원장이다. 이 주원장은 이름이 아닙니다. 홍건장 난을 일으킨 붉은 두건을 쓴 우두머리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분이 명나라의 태조라고 합니다. 그의 성은 주이고 이름은 원장이다. 아명은 주중팔, 주흥종, 주도규이고 자는 국서이다. 묘는 태조이고 시호는 개천, 행도, 조기 이렇게 긴 이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고황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황제 이름은 조선을 만드신 태조 이성계의 이름하고 똑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주원작이 한족의 빈농가에서 태어나 힘든 성장기를 보내다 10대 후반기에 환각사라는 절에서 출가했다. 20대 초반에 홍건적에 들어가 각자흥의 희하에서 활약하였고 각자흥의 양녀 마씨와 결혼하였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홍무제에서 조금만 이렇게 조사해 보면 많은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홍무제가 태조 이성계의 역사를 가져가지고 짝퉁으로 만든 가짜라 제가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바로 여분이 되겠는데, 글쎄요, 이 어진도 이게 가짜일까요? 이 어진의 이제 형태를 보면 이거는 예전에 동양에서 붓으로 터치한 그런 기법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서양 화법이 조합된 그런 그림 형태로 보입니다. 선이 아주 이런 날카롭게 되어 있잖아요. 좀 만화같이 좀 그려진 그런 어진이라 보겠습니다. 이 어진이 진짜라면 이분이 태조 이성계겠죠. 주원장은 아닌 경우가 될 것입니다. 자, 요거는 예전에 제가 올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영상을 보셨다면 잘 아시겠죠? 자, 여기 서적에 보면 대동청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올렸잖아요. 자, 대한민국 빡대가리 땡땡땡 1910년 항의돈이 중학교 역사 교육과정에서 주원장이 주원서라고 적혀 있잖아. 자, 여기 이제 주원장하고 주원서가 이제 같은 입니다. 그리고 이때 죽었다 이제 설명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아래쪽에 보면은 제가 요런 이제 주소를 이제 걸어 놨습니다. 대동청사 원문 내용도 실어 놓고 여러 가지 이제 주소를 올려 놨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주장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이제 그랬죠. 자, 여기 보면은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 태조가 압록강을 건너 쳐들어온 홍건적의 무리를 격퇴시키다. 겨울에 홍건적, 위평장, 반성사유, 관선생, 주원수, 파두번 등 20만 군사가 압록강을 건너 서부 변방에 함부로 들어와 우리에게 글을 보내기를 군사 110만 명을 거느리고 동쪽으로 가니 속히 맞아 항복하라 하였다. 태조는 적의 왕 원수 이하 100여 명의 목을 베고 한 명을 사로잡아서 왕에게 바쳤다. 여기서 주원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주원수라는 이름이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 이제 원수 이분이 됩니다. 즉 태조 이성계에게 100여 명의 목을 베고 한 명을 사로잡았다. 그리고 왕에게 이제 바쳤다. 이제 요 내용으로 명나라 태조
주원장은 이때 이제 죽었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요 주원수가 이제 주원장이다. 그런 내용이죠. 여기 보면은 이제 왕원수라고 색깔이 파랗게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실록에 조작 증거다. 이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파란색으로는 왕원수라 되어 있으니까 왕이 성이고 원수가 이름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문장을 연결해 보면 태조의 적, 왕, 태조하고 싸우는 적의 왕이다. 이제 그런 소리죠. 그리고 여기 원수, 요거만이 이름이 되겠습니다. 즉, 밑쪽에 보면 주원수의 원수, 이분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요 주시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바로 명나라를 건국한 주원장의 같은 이제 주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원문에도 보면 여기 이제 주원수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왕원수라고 또 파랗게 또 칠해놨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원수지요, 그냥.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태조실록 이제 총소의 내용으로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주원장은 태조 이성계가 참초도 되고 이제 죽은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명나라를 만들 수 없다. 태조 이성계의 역사를 주원장이 만든 것으로 둔갑을 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 한 명을 이제 사로잡았다. 그리고 왕에게 바쳤다고 하니까 아마 요 분이 자, 여기 공민왕이 이제 되겠습니다. 공민왕 초에 원나라의 정치가 쇠퇴하자 호거들이 서방에 일어났다. 자, 이런 설명을 하기 때문에 자, 이것이 바로 공민왕이 됩니다. 여기 있는 보시는 현재 이것이 바로 대동청사가 되겠습니다. 대동청사는 여기 많은 설명이 있지만 1910년도 황희돈이 중학교 역사학을 위하여 편찬한 교과서, 역사 교과서다. 역사학자 애국 개명운동가 독립운동가인 해원 황의돈 1890년에서 1964년 이 당군 조선으로부터 영조, 정조 때까지 한국사를 소설한 근대식 역사 교과서이다. 기존의 왕조 중심 소설과는 달리 상고사, 중고사, 금고사와 같이 새로운 역사 체계를 도입하였다. 저자는 1909년 용정의 명동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조선 역사를 가르쳤는데 이때부터 본서를 집필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제1편, 제1장에서 아국의 상고시대에는 문현의 징계가 무한건의와 거급 융이 4년이라 4243년 전이라고 하여 필사연도가 1910년이었음을 이제 보여준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서지적 사항이라고 되어 있고, 뭐 2권 2책으로 되어 있고, 권 1, 제1쪽에 중등교가 대동청사 단원 명칭을 사용하여 중등 역사 교과서로 편찬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필사본이어서 간행지를 확인할 수 없으며, 무게, 반역, 집행으로 자수는 각 종마다 일정하지 않다. 땅행으로 주석을 하였으며 포기는 국학문을 혼용하였다. 지지의 저지로 되어 있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 뭐 많은 이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상고사 제1편에 보면은 당군의 건국과 자손의 세약 이런 것도 나오고 이 기시 나왔습니다. 이 기시가 뭐냐면 기자조선이 됩니다. 그리고 미유의 일침 내용도 나오고 3원의 애맥이라고 나와요. 옥조로 구성되어 있다. 중고사 제2편에는 제1장에 삼국의 도기, 제2장에 삼국의 전성시대, 제3장은 삼국의 쟁나, 제4장은 을지문덕과 청계소문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청계소문이라고 적혀 있네요. 이게 연계소문 아닌가요? 우리가 하는 그 이름하고 좀 다르네요.
제5장은 신라의 통일, 제6장 일본의 관계, 제7장은 가락과 임나와 탐나, 제8장 발해의 강성, 제9장 신라의 쇠망, 제10장 태봉과 후백제, 제11장 고려 태조의 창업, 제12장 고려 정치와 내란, 제13장 외교시대, 제14장 내란시대, 제15장 거란과 몽고의 입구, 제16장 종교와 문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이제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 대동청사에 이제 이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으면 우리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그런 책자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공민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공민왕은 1430년에 태어나신 분이고, 1474년에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1351년에서 1374년까지 재위를 하셨네요. 그러면 고려 제31대 국왕이다. 바로 이분한테 한 명을 이제 사로잡아 이제 바쳤다.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대동청사의 이제 내용을 보는데, 여기도 보면은, 살펴보면은, 명태조가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도.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내용이 뭐 길다면은 길고, 뭐 짧다면은 이제 짧은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겸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민한 초에 원나라의 정치가 쇠퇴하자 호걸들이 사방에서 일어났다. 이에 승상 탈탈이 고우의 장사성을 정벌하여 가면서 고려에 군사를 청하였으므로 왕이 승상 유탁과 장군 최영으로 하여금 군사 2만여 명을 거느리고 가서 도개하였다. 그러나 최영이 말하기를 원나라는 우리의 원수입니다. 자, 여기 최영 장군 아시죠? 아주 유명한 장수인데 좀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이죠. 자, 누명을 덮으시고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자, 이런 거 보면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자, 원나라와 우리는 원수지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회를 틈타 저들이 치는 것은 옳은 것이니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 최영 장군이 원나라를 쳐야 된다. 도와줄 수는 없다고 이제 그렇게 반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사실 원나라가 우리 고려한테 많이 이제 못수짓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땅을 많이 침탈을 해가 이제 가져가는 경우가 되죠. 자, 원나라는 우리의 이제 원수입니다. 자, 도와줄 수 없습니다. 하여 여러 차례 이제 왕에게 가난하였으나 왕의 일을 듣지 않았다. 자, 이에 어쩔 수 없이 가서 원나라 군사를 도와주었는데, 이때 최영의 선봉에 대해서 총 27번의 전투에서 모두 크게 승리하였고, 해안의 진영을 옮겨 방어하면서 주원장 명나라 태조의 10만 군사를 크게 격파하여 원나라를 구원하였다. 최영이 귀국할 때 원나라의 내부 사정을 상세히 살펴 왕에게 이제 보고하면서 북쪽으로 원나라를 정벌하러 가기를 요청하니 왕이 크게 기뻐하며 나라의 불충한 신하, 기철 등을 주설하고 원나라의 정동행성, 이문소를 삭파함으로써 원나라와 관계를 끊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주원장을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 보면 주원장은 명나라 태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주원장이 그러면 명나라가 태조가 됐네요. 여기 이제 각주에 있는 것을 보면. 주원장은 10만 군사를 크게 격파하여 원나라를 구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 이제 원나라를 구원했다 그러면은 이때 이제 주원장이 이제 죽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뭐 10만 군사를 크게 격파했다고 하니까 뭐 주원장이 죽지 않았다면 뭐 10만 뭐 군사만 뭐 격파했다 이런 말도 이제 되겠죠. 자, 원문에 보면은 여기 이제 주원장이라는 이름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주원장이라고 여러분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확대해 볼까요? 자,
이게 이제 확대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주, 원, 장, 명태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이시죠? 바로 자, 여기에 있는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주, 원장, 명태조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한번 봅시다. 자, 글이 좀 작은가요? 좀 더 크게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주원장의 명나라 태조 10만 구설을 크게 격파했다. 네,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또 계속 아래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나라와의 관계를 끊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어서 인당과 최영은 서북면 병마사로 임명하고 유인우와 황천보를 동병명 병마사로 삼아 기병과 보군 1만 2천 명을 거느리고 가서 공격하게 하였다. 이때 인당은 압록강을 건너 원나라의 수만 명 병사를 크게 격파하였으며 파사부를 함락하고 봉천부를 포위하였고 유인우는 쌍성을 함락하고 함주 북쪽에 여러 진을 되찾았다. 여기 뭐 쌍성이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쌍성 총관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때 원나라의 사신이 와서 거짓말로 이제 협박하기를 원나라가 장차 80만 군대를 일으켜 압록강을 건널 것이다 라고 하자 왕이 크게 두려워하여 원나라를 정벌하러 나갔던 군사들을 불러들이고 인당을 참수함으로써 사과하였다. 현재 이제 왕이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이때 왕이 이제 공민왕이잖아요. 당연히 이제 왕의 입장으로 보면 이제 한 나라를 이제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원나라에 80만 이제 군대가 이제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겁을 먹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예상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원나라가 이제 장차 80만 군대를 이제 일으켜 압록강을 이제 건너 쳐들어온다고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허풍이죠. 이제 허풍에 이제 속아 넘어갔는데, 만약에 진짜 이제 친다 그러면 뭐 상당히 이제 곤란한 경우가 되겠죠. 그 후에 이제 원나라의 홍건적, 여기 또 홍건적이 나오네요. 그 후에 원나라의 홍건적 유복통이 병사를 일으켰을 때 이제 머리에 이제 붉은 두건을 둘렀기 때문이다. 여기 이제 유복통이 나오지 않습니까? 홍건적난을 검색을 하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원막이 한선동을 수장으로 뭉친 병영교도가 중심이 되어 본계 한족의 농민 반란군으로 머리에 붉은 수건을 둘렀기 때문에 홍건적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홍건적의 홍적, 홍두적 등으로 이제 불렀다. 1448년 원나라에서 절강의 반국지인이 해상에서 반란이 일으키는 것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차례로 반란이 일어나 1351년에 간호에 의해서 황하의 개수공사를 지켰던 병영교도인 홍건당이 봉기했다. 그때 한산동은 이제 미륵불이라 자정하면서 민심을 선동하였는데 그 뒤에 한산동은 강군에게 붙잡혔으나 그의 부하 유복당은 각기를 노랗게 하였는데 그 군대는 10만에 이제 달하였다. 그리고 한산동의 아들 한니마를 맞아들여 황제로 삼고 국호를 송이라고 하였다. 이 국호를 송이라고 했다 그러네요. 송이라고 하니까 또 송나라 생각납니다. 시작은 이제 절강성에서 시작했다고 하네요. 절강성이면은 중국 대륙으로 봤을 때 이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자강은 이제 기점을 했을 때 바로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산동 강군에게 이제 잡혔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강군이 원나라 이제 군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한산동은 이제 잡혀서 뭐 죽었겠죠.
그런데 그에 부한 이제 유복통은 각기를 노랗칠하였는데 그 군대는 10만에 이제 달하였다. 그리고 한산동의 아들 한미마를 맞이하더래 황제로 삼고 국고를 송나라로 지칭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때 이제 유복통이 이제 각기를 노랗칠하였는데 군대가 10만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1350년 대규모 토벌군을 이끈 도구다가 이제 그가 강대한 군사를 가지는 것을 두려워한 표건 테무르에게 경질되어 살해당하자 이것을 칸의 권력 회복과 맞바꾸어 군벌에서 의지하던 원나라의 군사를 크게 약화시키게 된다. 1357년 홍건적은 유복통의 인솔 아래 세 개의 군으로 나뉘어 대북벌을 개시하여 초반에 큰 승리를 거두기로 했으나 원나라군과의 반격과 내부 갈등으로 북벌이 좌절되면서 홍건적 일부 세력들은 중앙의 통제를 벗어나 독자 행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관선생과 이제 파두번, 관선생 파두번 나오지 않습니까? 실력에 보면 여기 이제 관선생, 파두번 나오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됩니다. 인솔라를 세 개의 군으로 나누며 대북벌을 개시하여 초반에 큰 승리를 거두기도 했으나 원나라군의 반격과 내부 갈등으로 북벌이 좌절되면서 홍건적 일부 세력들은 중앙을 통제에 벗어나 독자 행동을 벌이기 시작하는데 이 과정에서 관선생과 파도반의 홍건적이 원나라 여름도 없지 별채 수도와 마찬가지였던 상도와 주변 지역을 함락시키기도 했으나 1359년 주력 부대가 주둔하면서 별량 개봉을 다시 원나라에 뺏기면서 요동으로 이동하게 되고 급기야 원군에게 쫓겨 고려 영토로 들어오게 된다. 분열돼 가지고 이제 독자 행동을 취했다고 하니까 원나라의 이제 상도를 이제 점령하는 경우가 되겠죠. 상도가 이 부분이 됩니다. 아래쪽에는 이제 대도가 있는데 이거는 현재 베이징 북경이 됩니다. 시작은 이쪽 부분에서 시작했는데 이렇게 위쪽으로 이제 치면서 이제 상도까지 이제 왔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고 원나라 군한테 이제 쫓겨가지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요동이라 생각하면 이 부분 아닙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압록강까지 왔다 이제 그런 의미가 이제 되겠습니다. 이 압록강 위치도 이제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과연 이 압록강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 이쪽 부분에 이제 압록강인가 아니면은 여기 이 부분 요하라는 이 압록강인가 아니면 여기 대도라고 써져 있는 이 압록강인가 이것도 이제 연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주원장이 저강의 10만3의 제력에 도움을 받아 서수희, 진우랑, 장사성 등의 세력을 격파했다 한다. 주원장은 남경을 근거지로 하여 기타 반란자들을 차례로 쓰러뜨리고 장강유역의 화남을 통일하는 데 성공하여 1368년 난징에서 황제로 즉위하여 명나라를 건국하고 연호를 홍무라하고 정하니 홍무제이다. 홍무는 건국하자마자 북벌을 개시하여 원순제, 토건 티무르, 대도 북경을 버리고 북쪽으로 도망쳐 만리장성 이남의 중국의 명나라로 통일되었다. 결국 중원을 점령하고 있던 원을 북쪽으로 몰아내고 명을 건국하여 한족 왕조를 복원시켰다. 주원장이 남경을 이제 거점으로 해가지고 이 주변에 있는 홍건적 전당들을 모두 이제 토벌하고 명나라를 건국하고 연호를 홍무라고 이제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은 좀 특이할 만한 사항이 있는데요. 주원장이 절강의 10만섭의 절에게 도움을 받았다. 이 내용에 보면 여기 한 사람을 볼 수가 있는데 10만삽이라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성이 심씨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미어도 해군을 검색해 놓았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실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아래쪽에 보면은 지휘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려 지휘관의 우왕, 최영, 안수, 정승가를 볼 수가 있고 요동정벌군이 되죠. 이 요동정벌군이 태조 이성계의 군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군 도통사 서열 1위가 조민수가 되고
우군 도통사 서열 2위가 이성계에 나오죠. 여기 이제 세 번째 보면 서경도원수 서열 3위에 보면 심덕부라는 이 분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다 보면 성이 이제 심씨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홍건장 난을 다시 보면은 이 주한장이 절강에 10만 사배 절에게 도움을 받아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으니까, 여기 10만 사임이라는 사람도 이 심씨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태조 이성계 위화더 해군의 이 두 분이 너무나 유사성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우연의 일치가 있나요? 같은 성인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원나라에 이제 홍건적 유복통이 병사를 이겼을 때 머리에 붉은 두건을 둘렀기 때문에 압록강을 건너 우주, 정주, 인주, 지금의 우주에 있다 등 여러 주를 함락하자 부원부 안우와 상장군 이방실 등이 이제 함정에서 9번을 막 붙어 싸워서 크게 승리했다. 홍건적이 이제 유복당이라는 사람이 이제 병사를 데리고 와가 이제 머리에 이제 붉은 두건을 썼는데, 여기 이제 고려 장수들하고 싸워가지고 고려에서 많이 승리를 이제 거두었다고 합니다. 적들이 이제 도망쳤다가 이제 그 후에 또다시 적당의 우두머리 반성사유, 간선생, 주원수 등이 수십만 구슬을 거느리고 또 침입하여 와서 안주를 습격하고 전령에서 강군을 격파했다. 그리고 도성을 함락하였다. 이제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으니까, 자, 여기에 또 나오지 않습니까? 적당의 우두머리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적당의 우두머리가 여기 바로 이제 홍건적 아닙니까? 홍건적의 이제 우두머리 반성사유, 간선생, 주원수. 자, 여기 이제 주원수 나오지 않습니까? 이 주원장이 이때 태조실록의 내용으로 이제 죽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태조실록 다시 보면 여기에 주원수 나오지 않습니까? 반성, 사유, 간선생, 주원수, 파도봉은 정확합니다. 그리고 병력도 20만이라고 정확합니다. 압록강이라는 말도 나오고. 이때 태조 이제 이성계에게 주원수가 이때 이제 참수되었다, 이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기에 이제 내용을 보면은, 주원서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각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이렇게 각주의 내용을 보면, 원문에는 주원장으로 되어 있으나, 주원수로 이제 바로 잡는다, 이제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 주원수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록에 나온 그 주원수가 됩니다. 이 주원수가 이제 주원장이란 이제 말이죠. 자, 그러면 위쪽으로 이제 다시 올라가 가지고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자, 주원장이 바로 주원수다. 그리고 명나라 태조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원수가 주원장이고 주원장이 이제 주원수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태조실록으로 보면 이때 죽었다. 이제 그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되죠. 자, 여기 원문에도 이거 나오지만 분명히 여기 이제 주원장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태조. 자, 죽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주원장이 죽었는데 계속 기록에 남아있을 수가 없겠지요. 명나라 주원장을 기록한 사서들은 다 가짜라. 이제 그런 의미가 이제 되겠습니다. 때는 이제 여기까지 읽었죠. 자, 적장에 우두머리 반성 사유 관산생 주원수 등이 수십만 군사를 거느리고 침입하여 와서 안주를 습게 하고 전량에서 강군을 격파하였으며 도성을 함락하였다. 반성하고 사유, 관선색, 주원수 이제 우두머리들이 강군을 이제 격파했다 하니까 이때 이제 고려 강군들이 패전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성도 이제 함락을 했다 하네요. 이에 왕이 남쪽으로 피난을 가다가 복주, 자, 여기 이제 복주라고 했는데 이 복주가 어디일까요? 고려 공민왕이 이 복주, 즉 이 남쪽 방향으로 이제 이동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각주에 보면은 지금의 안동이라고 하네요. 이러한 이제 총병관 정세운으로 하여금 여러 군사를 인솔하여 적당을 치게 하니
정서연이 정의심에 뽑았죠. 분통해 하면서 적의 무리를 소탕하기를 자신의 임무로 삼아 안호, 이방식, 김득배, 최현과 더불어 군사 20만 명을 거느리고 가서 적당을 크게 격파하여 사리와 간선생 등을 참수하고 도성을 다시 찾았다. 자, 여기 보면은 사유와 이제 간선생을 여기 이제 참수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때 이분들 또 죽었다는 의미죠. 실력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요 간선생 나오지 않습니까? 사유위원 나오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이때 다 죽었다는 이야기죠. 주원수, 주원장 또 이때 죽었다 이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나 팽장사, 김용희, 정세훈 등이 공을 세우는 것을 시기하여 정세훈, 안호, 이방식, 김득별을 무고하여 모두 죽여버렸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시기와 질투를 해가지고 고래 이제 같은 작수들을 죄를 이제 덮어 씌워가지고 죽게 만들었다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은 적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다 이제 그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나는 잘 돼도 되고 남은 잘 되면 안 된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이때 적군 원나라의 나밥출이 또 북쪽 변경 지역을 침입함으로 우리 태조, 자, 여기 우리 태조 이제 각조 2번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태조께서 진격하여 크게 물리쳤었다. 또 적신 체유가 원나라에 들어가 원의 숭상 사감과 함께 모의하여 충성왕의 아들 덕훈군을 옹립하기로 하고 김정을 내부에 공모자로 삼아 병사 1만 5천 명을 거느리고 그들을 향해 오자 최영, 안우경 등이 김정을 주살하고 최를 격파했다. 자, 여기 이제 우리 태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선왕조실록에 보면은 명나라 태조를 우리라는 이런 말을 이제 많이 이제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명나라 태조가 태조 이성계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명나라 이제 태조 홍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태조 이성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태조 2번이나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각주를 보면은 2번. 자, 여기에서부터 등장한 태조는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한번 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후에 왕이 원나라와 관계를 끊고자 우리 태조를 동북의 원수로 임명하고 지용수를 서북의 원수로 삼아서 원나라를 공격하게 했다. 이에 태조가 보병과 기병 1만 5천 명을 거느리고 압락강을 건너 동영부 올랄성을 함락하자 여러 성이 모두 멀리서 그 명망을 듣고 스스로 기부하여 왔으므로 동쪽으로 황성평, 북쪽으로는 동영부, 서쪽으로는 바다에 이르기까지 부락들이 모두 텅 비게 되었다. 군사를 더 진군시켜 요양성을 공파하고 북원에 문서를 보내어 말하기를 요동과 심양은 원래 우리나라의 옛 영토이므로 몽고와 한이는 모두 여기에 관여할 수 없다라고 하시니 이로 인하여 원나라와 관계가 영구히 단절됐다. 고종 이후로 100여 년 동안 원나라의 억압을 받아 한나라의 정치와 교회에 관한 명령 및 왕위의 계승과 폐위까지 모두 원나라의 명령을 따랐다. 심지어 충선왕과 충해왕 이런 내용도 나오고 두 왕은 만이나 떨어진 남의 땅으로 유배를 당하여 낯선 곳에 외로운 넋이 되었는데 다행히 하늘의 운수가 다시 돌아와서 그 굴레를 벗게 되었으나 이때 우리 부여족 역사에서 가장 비관적인 시대이다. 독자들은 대수롭지 않게 보아 넘기지 말고 뜨거운 눈물을 흘려야 할 것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는 이제 부여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의 땅을 여기에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어디인지 한번 봅시다. 요동과 심양 원래 우리의 옛 영토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몽고하고 한이는 모두 여기에서 관여할 수 없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땅이 요동과 심양도 우리의 땅이었다. 이제 그것을 이제 설명해 준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고려시대 우리의 땅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이제 북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각주 3번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네요. 각주 3번 1368년 명나라 군사가 원나라의 수도 대도를 함락하자 몽골 지방으로 쫓겨간 원나라의 잔존 세력을 가리킨다.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나요? 각주가 1368년에 명나라 군사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명나라 군사는 이거는 홍건적 일당을 말하는 게 아닌가요? 위쪽에 보면은 여기에 명태조 주원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 주원장 명나라 태조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홍건적 일당이잖아요. 이 홍건적 일당이 여기에 보면은 이제 한인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게 한자가 이게 한나라 한자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유방 있지 않습니까? 유방이 건국한 그 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내용을 한번 봅시다. 여기에 사람이 이제 한 명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어떤 이름이 나오냐면 그리고 원나라의 나밥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나밥출이라는 사람이 이게 누구냐면은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 한번 해볼게요. 자, 나밥출이라고 하니까 한국학중앙연구소에 내용에 보면 여기 이제 나갑출하고 설명을 합니다. 나밥출. 원나라 출신의 물론 북원의 장군이라고 하고 나갑추라고 한다. 나갑추라고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에 위키백과에 보면 나하추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조선왕조실록에 이제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하추라고 검색하면 태조하고 이렇게 전쟁을 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태조실록 1권 총서에 보면 태조가 동부명 병마사가 나하추와 대적하다 이런 내용 나오죠. 태조실록 1권 총서 41번째 기사 태조와 나하추의 전투 이렇게 나하추라고 많이 나옵니다. 자, 계속 나하추와 전쟁을 하고 있죠. 자, 그럼 두 번째 태조와 나하추의 전투를 한번 볼까요? 자, 이것을 한번 선택해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아래쪽으로 한번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여기도 좀 보면 내용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명나라 홍무구전 1370년 병진개혁을 이뤄 신우가 계성윤 황숙경을 보내어 가서 교빙하니 나하추가 말하였다. 자, 내가 본 뒤 고려와 싸우려고 한 것이 아닌데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또 명나라 홍무 이래 나오잖아요. 이것 좀 이상한 내용이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분명히 여기에 대동청사의 내용에 보면 자, 주원장이 이제 명나라 태조라고 돼 있고 이때 조선왕조 이제 기록으로 보면은 이때 주원장이 죽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하추가 이제 전투를 보면 여기 또 명나라 홍무근연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요, 이게? 자, 여러분들 대동청사 내용이 이게 읽어보니까 이때 주원장이 죽었다고 돼 있는 거 이거 맞죠? 내용이 정확하지요? 홍건적의 원나라의 홍건적의 유복통이 병사를 일으켰을 때 머리에 붉은 두건을 들렸기 때문이다. 압록강을 건너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있네요. 사리와 이제 간 선생 등을 참수했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그리고 홍건적 무리를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 원나라하고 나밥추라고 이제 또 전투하는 장면이 되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우리 태조가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조선왕조실록에 태조 총서의 이제 내용을 보면
이것도 좀 이상하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홍건적을 이제 검색을 하는데요. 여기 보면 태조가 압록강을 건너 쳐들어온 홍건적 무리를 격퇴시키다. 바로 이 부분의 내용이 앞전에 본, 자, 이 부분의 내용이 됩니다. 여기 이제 주원수, 이제 파두번이 이제 이때 이제 참수됐다. 그리고 이제, 요걸 이제 선택해가 들어가 보면 이제 같은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한번 봅시다. 국민당이 남쪽으로 피난하고 적이 서울로 점령한다. 자, 요거는 앞전에 대동청사 내용과 똑같지 않습니까? 국민당이 남쪽으로 이제 피난한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면 홍건적 우두머리가 반사가 사리고 간선생, 주원수 등이 수십만 군사를 거느리고 침입하여 와서 안주를 습격하고 전령에서 강군을 이제 격파했다. 그리고 도성을 함락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이에 왕이 남쪽으로 피난을 가다가 복주, 지금의 뭐 안동이라고 하는데, 이 복주로 남쪽 방향으로 이제 피난을 했다. 이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똑같지 않습니까? 국민당이 남쪽으로 피난하고 적이 서울을 점령한다. 이런 내용이 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일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삼지정사 안우 등이 군사 20만을 거느리고 서울을 탈한다. 요거 20만 요 나오지 않습니까? 요것도 일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요런 내용이 있잖아요. 정세훈이 정의심에 복받쳐 분통해 하면서 적의 머리를 소탕하기를 자신의 임무로 삼아 안우, 이방시, 김득배, 최영과 더불어 군사 20만 명을 거느리고 가서 적당을 크게 격파하여 그러면 사리와 간선생 등을 참수하고 도성을 다시 찾았다. 자, 이때 이제 고려의 이제 수도를 다시 찾았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병력이 20만이라고 동일하지 않습니까? 태조실로 다시 돌아오면 여기 잠지정사 안우 등과 군사 20만을 거느리고 서울을 탈환한다. 자, 여기까지는 내용 일치합니다. 자, 그리고 태조가 동분명 병마사가 되어 나하추와 대전하다. 요 앞전에 제가 나하추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원나라의 장수 나하추와 대전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하추 나오지 않습니까? 태조와 나하추와 또 전투를 하다. 여기도 태조와 나하추가 계속 이제 전투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을 피하기 위해 체주가 요양성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니 이성계 등이 처부수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른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앞전에 대동청사에는 이제 쓰여지지 않은 이제 내용들이죠. 삼선 3개가 여진족을 이기고 함주를 함락시키니 강군들은 태조가 오기를 이제 고대하다. 태조가 삼선 3개를 격퇴하여 함주를 탈환하고 구공으로 밑집 구서로 승진하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여기 또 나하추 또 나오네요. 동부면을 공격하고 나하추 등이 있는 곳에 방을 붙여 기세 첩 모가의 행방을 탐문하다. 이때부터는 원나라 장수 이제 나하추가 계속 이제 전쟁을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보면 뭐 태조가 핫살 한 개로 노루 2마리를 사냥하고 태조가 핫살로 와서 떨어뜨린 배를 가지고 손님을 대접하다. 뭐 태조가 잡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슴을 잡다. 태조가 할로 쏜 것이 백발백중하니 모두가 감탄하다. 이런 이제 태조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계속 보도록 하지요. 송도에서 이제 꿩을 사냥하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이제 태조에 대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부분 또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명사 시인이 태조와 이색의 안보를 묻다. 외고의 침략을 태조가 격퇴하다. 여러분 명사실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명나라 사실. 이것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리고 요 아래쪽에 쭉 내려보면 명에서 천령 이북의 땅을 요구하자. 요동 정보를 논의하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우왕과 채영이 요동을 공격하기로 결정하다. 그
그다음 요동정벌이 결정되니 네 가지 불가한 이유를 들어 뭐 태조가 반대하다. 자, 이렇게 이제 태조가 요동정벌을 하는데 그 네 가지 이유로 요동정벌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위화도 해군이 이제 발생하죠. 자, 태조가 조민수와 함께 위화도에서 회군하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내용이 좀 이상하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태조가 대륙으로 진출을 못하고 한반도로 이제 들어와가 벌어지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앞전에 이제 원나라하고 이제 전쟁을 했는데 태조가 원을 이제 멸하고 이제 대륙으로 들어가 가지고 명나라를 만들었다면 이렇게 태조가 조민수와 함께 유해에서 해군하다 이런 내용이 나올 수가 없겠죠. 자, 이때부터 이제 태조 이성계가 이제 한반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쓰여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영 군사를 진압하다. 이 최영 그때 이제 또 한반도에 있었겠죠. 자, 위화도 해군에서 이제 한반도로 와가지고 이제 최영을 군사를 진압하는 과정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왕이 환관 80명을 거리고 태조 조민수 등이 죽이려고 했으나 실패하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우왕 대신 창왕을 세우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한반도에 이제 모든 있었는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명사 시인이 태조와 이색의 안부를 묻는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명에서 천령 이북의 땅을 요구하자 요동 정벌을 논의하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요 바로 이제 명나라가 이제 계속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요 대동청사 이제 내용을 보면 분명히 주원장의 이제 명나라의 10만 군사를 크게 격파했다. 이제 원나라를 구원했다. 여기에 이제 공민왕이 이제 원나라를 도와줘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때 주원장이 이제 죽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태조실록에 압록강을 건너러 이게 주원장이 이제 이때 죽었다고 이제 알 수 있는데 이 태조실록에 이렇게 이상한 이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 조선왕족실록 이거 완전히 이 가짜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조가 이제 위화도 해군을 이제 기점으로 했을 때 이 한반도에 있었는 이제 부분을부터가 이제 조작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되죠. 그러니까 그 이전의 기록은 이제 맞는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위화도 이제 해군이 있습니다. 이 부분부터 이제 조작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경우가 되죠. 여기 있네요. 요동정벌을 결정됐으나 네 가지를 불가한 이유로 들어 태조가 반대하니 태조가 조민수와 함께 위화도에서 해곤하다. 바로 이 부분부터 이제 조작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더 한 번 더 이제 상기 드리고자 요 대동청사의 내용을 한 번 더 이제 언급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주원장이 명나라 이제 태조라고 했으니까 도대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도대체? 10만 군사를 크게 격파하여 원나라를 구원하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 죽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우리 역사의 대동청사에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아래쪽에도 보면 똑같은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원문에는 주원장으로 되어 있으나 주원수로 바로 잡는다. 선택가 들어가 보면 위쪽에 보면은 자, 여기 적당의 우두머리인 관성사유, 관선생, 주원수. 자,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주원수. 자, 이분이 위쪽에 여기 위에 주원장이 이제 되겠습니다. 주원수하고 주원장이 똑같아. 그리고 이제 명나라의 태조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현재 우리 역사안에 와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후의 내용들이 어떻게 기록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대동청사라고 검색하면 확인할 수가 있고요. 원문에 여기 검색 기능에서 여기 공민왕 초에 원나라의 정치가 쇠퇴하자 호걸들이 사방에 일어나다. 자, 여기 많은 문장이 있는데 이것을 아무렇게 쳐셔가도 검색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위쪽에 보면은 여기에 목차가 있고
동시 보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선택을 하면은 실제 대동청사의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책도 보면 인쇄판이 아니라 이제 사람 손으로 쓴 그런 기록책인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5장 신돈의 난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신돈을 설명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래쪽에 쭉 보면은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왕이 후사가 없음을 걱정하여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 왕이 누구겠습니까? 자, 위쪽에 보면 이 공민왕이 되겠습니다. 자, 그 왕의 후사가 없음을 걱정하여 시신 홍윤으로 하여금 자신의 여러 비와 사통하게 하여 아들을 얻고자 하다가 마침내 익비가 임신을 하자 홍윤을 죽여서 입막음을 하기 위해 황간 최만생에게 이 사실을 말하였다. 도리어 최만생과 홍윤 등에게 피살되었다. 자, 여기 공명이 피살되었다고 여기는 분명히 나오네요. 그러면 살해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돌아가자 신돈의 아들 신우가 즉위하여 왕이 되었다. 일찍이 신돈이 주살당할 때에 왕이 그의 아들 모니노를 데려다가 궁궐에서 키우면서 말하기를 짐이 신돈의 집에 갔다가 그 집의 계집종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낳은 아이다 라고 하였다. 이름을 내리기를 우라고 하고 강령부원군으로 봉하였다. 이때 이르러 이인님 등이 백간을 거느리고 나가 신우를 맞아들어 즉위시킨 것이다. 신우가 처음에 잠옷 학문의 뜻을 두었는데 점점 자라면서 놀고 즐김이 일정치 않았고 미친 듯이 미혹됨이 날로 심해졌으며 또 이인님 등이 신우를 옹립한 공을 믿고 위세를 마음대로 부렸다. 이에 우리 태조께서 최영과 더불어 이인님을 축출하였으며 그 후에 태조께서 또 최영을 유배 보내고 신우를 강호도로 내쫓았다. 그러한 후에 왕씨의 후사를 세우고자 하셨는데 조민수와 이색 등이 은밀히 모의하여 신우의 아들인 신창을 왕으로 세웠다. 신창이 즉위한 후 강관이 상소를 올려 조민수를 유배 보내고 이인님의 자손들을 관직에 등용하지 못하게 했으며 최영을 주살하였다. 이때 신우가 강호도에 유폐되어 있으며 곽충보를 하여금 태조를 해치고자 하였는데 곽충보가 도리어 이 사실을 태조에게 고하였다. 이에 신우를 강릉으로 유배하고 신창을 강화도로 내쫓았다가 다시 신우와 신창을 모두 죽이고 신정의 7세손이 왕요를 옹립하였으니 그가 바로 공양왕이다. 여기 신돈의 이제 아들이 이제 신우가 즉위하여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그리고 여기에 위쪽에 보면 또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자신의 여러 비와 사통하게 하여 아들을 얻고자 하다가 마침내 익비가 임신을 하자 홍윤을 죽여서 입막음을 하기 위하여 황간 최만상에게 이 사실을 말하였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금은 신단의 아들 신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신우가 이분이 누구인가요? 자, 고려왕을 검색해 놨는데 바로 이분이 되겠습니다. 32대 우왕. 자, 이분이 왕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이 신우가 되겠습니다. 자, 공민왕이 돌아가시고 이분이 이제 왕이 됐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겠죠. 자, 다시 보면은
왕이 돌아가시자 신돈의 아들 신우가 즉위하여 왕이 되었다. 자, 다음 내용을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제6장 외적과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제1절 최영의 웅대한 게이라. 자, 이것들 한번 선택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보다 앞서 장군 최영이 원나라가 쇠하여 어지러워진 틈을 타서 만주의 고구려 내정령을 회복하고 원수와 같은 원나라를 멸망시켜 역대 서랑들에 대한 수치를 설욕하고자 대군을 일으켜 봉청부를 포위하였다. 비록 뜻이 잘 맞는 군왕을 만나지 못하여 일이 실패하였으나 마음에 품은 뜻을 버리지 못하여 적절한 시기가 오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후에 원나라가 망하고 명나라 태조 주원장이 진화를 모두 차지하자 고래의 토산물을 요구함이 그치지 않았고 또 철령 북쪽의 땅은 원나라의 옛 땅이라고 하면서 여기에 철령위를 세워 명나라에 소속시키고자 했다. 이에 최영이 크게 분노하여 왕 신우에게 권하여 명나라를 정벌하고자 하였으니 이때가 당기 3721년 1388년이었다. 신우가 평양에 이르러 병사들의 징발을 독려하고 임시다지를 압록강에 건설하였으며 최영을 팔도 도통사로 삼고 조민수를 자군 도통사로 태조를 우군 도통사로 삼아 각각 장수들을 거느리고 출발하게 하였으니 자군과 우군을 합쳐서 모두 38,000명이었다. 이를 10만 대군이라 칭하고 좌우군이 위화도 압록강 가운데에 있다 진을 쳤다. 원수 홍인계가 먼저 요동의 변경지역에 들어가니 적군의 목을 베거나 사로잡은 것이 매우 많았다. 그러한 후에 장마로 인해 큰 비가 내리므로 태조께서 도성으로 돌아와 신우를 폐위하고 신창을 왕으로 세웠으며 최영을 유배 보냈다. 호도 장군 최영이 세상을 뒤덮을 웅대한 계략을 가슴에 품고 진화의 큰 판국을 갯눈질하면서 400년 전 부여족의 옛 강력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였다가 시기가 불리하여 끝내 큰 계획을 펼치지 못하였으니 어찌 한탄할 만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 내용을 보니까 조선 왕조의 태조 총소의 내용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태조실록에 보면은 태조가 압록강을 건너 저토록 홍건적의 무리를 객퇴시키다. 자, 여기 내용 보면 이 주원수 주원장은 태조의 적의 왕 원수 이하 100여 명의 목을 베고 한 명을 사로잡았다. 이 내용에 어긋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원수라는 인물이 이게 주원장이 아닐까요? 자, 근데 각조의 내용을 보면 주원장이라고 원문에는 되어 있지만 주원수로 바로 잡는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주원수가 주원장이 맞다는 의미죠. 바로 태조 이성계에게 목이 베어 참수되었다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도 보면은 자, 이와 반대되는 내용이 또 소술되어 있습니다. 자, 명나라 태조 주원장이 진화를 모두 차지하자 고래 토산물을 요구함이 그치지 않았고 또 철령부 쪽의 땅은 원나라의 옛 땅이라고 하면서 여기에 철령위를 세워 명나라에 소속시키고자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여기 또 보면 명나라 또 나오지 않습니까? 주원장은 태조 이성계에게 목입에 참수되었다고 하는데 이 이후의 내용을 보면 계속 명나라가 또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위화도 해군이 되겠습니다. 위화도 해군은 태조 이성계가 명을 치기 위해서 갔는데 압록강변에서 즉 위화도에서 군사를 이제 퇴각시켜가지고 고려의 왕을 위에 보낸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여기에 보면 위화도라는 내용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대동청사의 내용도 보면은 뻔한 내용이죠. 자, 우리가 기존 역사학으로 배우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실록하고 뭐 그리 다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 왜 실록에는 이런 내용이 한 구절이 들어가 있을까요? 참 너무나 좀 희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일본의 이제 위치가 이제 동쪽으로 해양, 즉 바다에 이제 마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마을이라는 내용도 예전에 제가 한번 이제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마을리는 조선왕조실록 기록에 이 일만리라는 이 기록이 만리가 아니고 그 반을 자른 5천리가 된다.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5천리를 자, 검색을 해놨습니다. 자, 5천리는 킬로미터로 이제 계산을 하면 1963 자, 요런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현대의 지도인 구글 어스로 이제 확인해 보면 그 거리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일본이라는 지역은 바다의 동쪽으로 이제 만리 즉 5천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러면 일본의 위치와 이제 수도를 알아야 되겠죠. 사실 이 내용은 조선의 통신사가 일본 국왕이 있는 대로 이제 같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일본 국왕이 있는 곳은 이것은 수도라고 예측이 되죠. 그래 일본의 이제 수도에 통신사 고도국종이라는 사람이 일본 국왕의 서신을 받아가 조선의 수도에 온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사정전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조선의 수도에서 일본의 수도에 가서 그래서 일본 왕한테 서신을 받고 그 쪽지를 가져와가 다시 조선의 궁에 돌아왔다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일본의 수도의 위치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일본의 수도 위치는 제가 예전에 한번 영상을 안내해 드렸죠. 1832년 일본 지도로 보면 일본의 수도는 도쿄가 아니고 교토이다. 일본의 수도가 교토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은 일본의 수도가 도쿄라고 배우잖아요. 그런데 1831년 고지도를 분석을 통해 일본의 수도를 확인해보면 교토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대륙 쪽에 북경, 북직내하고 남경의 중국 쪽 수도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복궁의 이제 수도를 표시해놨고, 자, 일본의 수도 교토. 현재 우리가 앞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이 1800년 이후에 이제 만들어진 교토 수도하고 그 이전에 도쿄 수도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의 거리가 바다의 동쪽으로 1만리에 이제 거리에 있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조선 왕조 시력의 길이가 1만리가 5천리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5천리의 길이를 이제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1963km가 되겠습니다. 뭐 뒤에 이렇게 소수점 자리는 뭐 잘라낸다 하더라도 1963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조선의 수도가 보통 이 경복궁에 있다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경복궁에서 자, 일본까지 이제 거리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알 수가 있겠죠. 자, 한번 측정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요렇게 한번 이동해 거리 측정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거리 측정하니까 837km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앞전에 5천리의 거리에 반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교토가 일본의 수도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럼 다시 경복궁에서 이제 도쿄까지를 이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교토가 예전에 세종 시대에 수도로가 예측해 볼 수 있는 지역인데 여기다 보면 1152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1152km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실록의 거리를 다시 이제 5천리로 측정하는 거리를 한번 봅시다. 여기는 1963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963인데 여기서 보면 1152라고 하니까 상당히 많이 짧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거의 700km 정도가
짧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거리를 봤을 때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으로 이 경복궁이 현재 이 한반도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이 난징시에서 한번 거리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난징시가 조선의 수도였고 이때 당시에 세종이 여기에 있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난징시에서 우리가 현재 일본의 수도로 가는 교토시를 한번 측정을 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현재 1618 거리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전에는 5002가 1963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못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보면은 그 200에서 300km가 정도 이제 킬로미터가 빠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현재 1618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 난징시에서 다시 이번에는 일본의 수도가 도쿄라고 적혀있는 부분까지 한번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964km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1964km 나오죠? 1964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1963km 나오죠? 정확하죠? 자, 이 킬로미터가 조선왕조 이제 기록에 이렇게 마일이라고 적혀 있더라도 이 실록의 기록에 마일리 측정은 5,000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마일리가 되기 위해서는 기록이 어떻게 적혀 있어야 될까요? 자, 만만이라고 적혀 있어야죠. 자, 이렇게 만만이라고 적혀 있어야 자, 이것이 바로 자, 1 마일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록에는 마일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이게 5,000리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 이 측정 기록을 잘 아셔야 됩니다. 조선 왕조 기록에는 마일리가 5,000리입니다. 뭐 다른 사서의 기록은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각 시대마다 측정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요 점을 잘 유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글 어스로 자, 이렇게 거리 측정이 정확한 단위를 일치를 시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일본의 수도는 도쿄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경복궁이 위치되어 있는 지역은 이건 난징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에 한반도에 있는 경복궁이 아닌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경복궁을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1865년에 고종 2년에 흥선대원군의 명으로 중건되었다. 이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 기존에 있던 건물이 너무나 낡아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수리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바로 고종에 의해가 조선이 이제 한반도로 이동됐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는 바로 요 난징궁, 이것이 경복궁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그 이미지가 이것이 됩니다. 자, 제가 영어문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영어문은 두 가지의 그런 문이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는 이것이 바로 한반도의 이제 영어문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조선의 영어문으로 등갑된 경우죠. 실제 영어문을 이제 조사해 보면 자, 요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국돈이라는 청나라 사신이 이 영어문을 이제 통과를 할 때 보면은 영어문을 이제 두 개를 이제 통과해 가지고 여기에 모화관에 이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에 있는 것이 이것이 모화관입니다. 실제 모화관에 이미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면 현재 우리가 한반도의 모화관하고 그 형태와 모양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일본의 지역이 바다에 이제 동쪽으로 이제 마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마일을 한번 측정해가 계산을 해볼까요? 어떻게 나오는지. 자, 현재 5,001km로 환산을 했는데 이것을 마일리로 한번 고쳐볼게요.
자, 1, 10, 100, 1000 마일리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1마일리 됩니다. 그러면 킬로미터에 하면 3927km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동쪽으로 3927km를 이제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 정도 거리밖에 가지 않습니다. 자, 이 조선왕조 기록은 세종 당시에 이제 기록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기록을 토대해 가지고 대륙의 난징시, 즉 이 홍무경성 도지라는 이 지도가 바로 경북궁이 되겠습니다. 주원장은 태조 일성에게 분명히 죽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원장이 명나라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원장이 명나라를 이제 만든 것처럼 뭐 기록되어 있거나, 현재까지 남아있는 그 사서들이
그거에 이제 맞춰져 있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면 다 100% 이제 가짜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명실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명실록은 도대체 누구의 역사를 이제 기록한 것일까요? 저 명실록도 예전에 있었는데 그 원문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KBS 영상 지적의 내용을 보니까 명실록이 대만에서 손으로 가필해가 베껴 쓴 그런 책자라네요. 그 부분부터가 좀 이상하다는 거죠. 왜 명실록이 원본이 사라졌을까요? 참 이상한 경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황 증거로 봤을 때 그런데 이제 의심이 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세계 역사는 100%다 조작됐습니다.